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라리 비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빅히스토리 역사학자의 제안, 약물 대신에 명상을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라리는 인류 역사를 세 개의 혁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상상하는 게 가능했고 따라서 협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농업혁명인데요. 농업혁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참하고 더 공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은 지난 500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피엔스는 초인적인 힘과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됐었고요. 인류가 통합으로 가게 됐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하라리는 여기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만일 경제성장이라든지 자립 이런 것들이 사피엔스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계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수백 년에 걸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학적 체제, 다시 말해서 생학적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사피엔스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이런 표현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체 내부의 쾌락적인 감각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이 생학적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라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역사에 있어서의 혁명이라든지 개혁, 반란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데올로기에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유일하게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생학적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생학적 시스템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우리가 수십억 달러만 쓴다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요,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우리 사회를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집, 이런 것 따위는 전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복은 오로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발적인 하라리에 대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학적 요법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만 쓴다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도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신이 반민주주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최소한 친기업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하라리에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로 박민영이라는 문화평론가인데요. 그는 짧지 않은 이 두 개의 글에서 빌 게이츠는 왜 빅히스토리를 지원할까? 또 다른 걸 빅히스토리, 글로벌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양반의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렇죠? 그래서 빅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한 민족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인류가 어떻게 출현을 했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연구를 하는 이 빅히스토리가 단지 글로벌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을 뿐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반민주주의자 내지는 친기업가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까 말했던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호르몬제에 의해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대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나는 아주 핵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견해에 있어서의 약점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안적으로 불교적 사회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라고 하라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적 관점에 대해서는 닥치고 명상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게 사회주의적 관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나와 있는 사피엔스의 뒤에 나와 있는 색인을 보고서 사회주의가 있는 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왜 그게 사회주의적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하라리가 생각을 하기에 생학적 시스템, 생학적 요법은 아까 말했던 호르몬을 끊임없이 주입시켜서 쾌감을 끊임없이 주는 거라면, 불교적인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욕망 자체, 갈구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쾌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요, 동일한 관찰, 행복이라든지 불행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동일한 관찰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생물학과는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번뇌의 근원은 고통이나 슬픔에 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의미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집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학자는 약물 대신에 명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 덧없는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갈망 자체, 집착 자체를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의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행복의 비결은 진실한 내적인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 역사 연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행복은 외부 세계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네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된다라고 하라리는 쓰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카오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라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상의 질서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게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자신의 역사 연구의 방법이었었던, 목표였었던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냈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죠. 하라리가 찾아낸 것은 바로 뭐였었냐면요,
행복과 불행은 우리 내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인 명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상법은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살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5, 6세기 이후에 있어서의 역사 과정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단지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이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라서 명상하면 된다라는 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명상만 하면 된다라는 하라리에 있어서의 결론은 배부른 소리라는 거죠. 고통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정신이 일으키는 정신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라고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의 뭄바이에서 홀 어머니가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요. 이 홀 어머니에 있어서의 유일한 관심사는 다음 끼니래요. 그 다음 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이 돼서 배를 타고서 무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직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라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고통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내부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라리에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라리는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이라든지 굶주림, 그 다음 전쟁,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것 같은 객관적인 조건, 고통은 모두 무시를 하고요. 내면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를 하면서 명상 수련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인도의 그 가난한 홀 어머니도 닥치고 명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라리는 시간을 내면 된대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지 않니? 자기에게 있어서의 명상은 밥 먹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요. 1년에 한두 달을 선원에 가서 명상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라리에 따르면 이렇게 바쁜 홀 어머니는 하루에 1, 20분이라도 내면 되고 1년에 하루 이틀이라도 내서 명상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명상이 그렇게 중요하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니? 라고 하라리에게 물었더니만 하라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어떤 것도 없으며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실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래요. 그래서요. 하라리에 따르면 실체하고 허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은 명상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라리가 주장을 하기를 그것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실체가 되는 거고요. 민족, 국가, 기업, 돈과 같이 그거를 꼬집어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으면 이거는 허구래요.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역사에 적용을 시켜서요. 개똥 철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931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대요. 이거는 하라리도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너무나 정확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여기서 삐딱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궁극적인 수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궁극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일본 민족, 일본 국가, 그래서요 민족이나 국가, 종교, 기업, 돈 이런 것들은 꼬집어서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가 말했던 이제까지에 있어서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 이게 그렇게 인류가 집단적으로 상상을 하고 집단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유용하지 않았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80억 인류가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러한 허구들도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용했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궁극의 실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이야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허구를 위해서 실체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라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하라리에 있어서의 분류법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객관적 실체였었던, 다시 말해서 침팬지도 인식할 수 있었던 강나무 사자, 여기에 뭐가 되냐면 인간이라는 거를 추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실체로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를 하는 허구인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라리가 말을 하기를 이 두 개는, 그렇죠, 이 두 개는 바로 궁극에 있어서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의 실체를 해치지 않는 것만이 옳은 거고요. 이 허구적인 것, 신을 위해서, 신을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해쳐서는 궁극적인 실체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라리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구, 상상의 실제,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허구와 하라리가 말하는 궁극적 실체를 구별하는 순간에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접착제로서의 갖고 있었던 힘은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협력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쟁이었냐면요, 이슬람이라는 이교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기독교의 성지가 점령이 됐는데요, 이 기독교의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교황이 호소를 했고요. 이 호소에 맞서서 십자군 전쟁이 8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십자군은 이슬람 교도를 마구 죽이게 되는데요, 이슬람 신전에 들어가서 이슬람 교도를 마구 죽여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무릎까지 피가 차올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라리 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이게 바로 이슬람 교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궁극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궁극의 실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독교의 신은 이거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허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이 허구를 위해서 궁극적인 실체를 해치지 말고 그것이 허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순간에
더 이상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힘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오직 유일하고 신성한 신인 기독교의 신을 위해서 악마, 그 다음에 사탄에 불과한 이슬람의 신을 믿는 이 교도들을 죽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신이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오히려 기독교 신 자체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서 궁극적인 실체인 이슬람 교도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누가 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짱 헛것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체하고 허구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허구 자체가 바로 궁극적인 실체고, 따라서 그것만이 올바른 거라고 믿어야지만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고요, 가능한 거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라리가 기독교의 신을 믿는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을 믿는 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데올로기 내부에 있어서의 허구와 궁극적 실체를 구별하라는 하라리의 제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하고 유일한 대안은 바로 다른 이데올로기로서 대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라리는 다른 어떤 대안의 이데올로기를 제시를 할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데올로기가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생학적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라리는 대안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궁극적 실체하고 허구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 대안 이데올로기의 기초는 역시 근대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였었던 자유, 평등, 인권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의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도 인권이 지켜지는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대안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어떤 대안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지금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대체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데올로기, 또 다른 제도, 이거를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라리는요, 앞에서 세계의 혁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혁명들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혁명이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줬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하라리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요, 최근 500년간에 있어서의 과학혁명은 쓸데가 없는 것이고요,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부처님의 명상법으로 돌아가서 명상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의 명상법에 의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객관적 조건입니다. 왜 객관적 조건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거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내지 80억 명의 사피엔스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전쟁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하라리가 말하는 내면적인 안정, 내면적인 평정심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라리가 3일만 굶는다면 하라리가 행복도 불행도 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만 찾으면 된다. 이따위 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전에 의해서 고통에 사무치면서 쓰러져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라리는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다 내면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만 회복하면 되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과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인지, 농업,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피엔스가 무한한 힘과 에너지를 얻었는데 지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요, 이게 자본에 있어서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파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과 에너지를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사피엔스에 있어서의 행복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이데올로기라든지 또 다른 제도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하라리는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의 평정심만 찾으면 된다. 고통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기원전 5, 6세기의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라리의 주장은 객관적 조건을 개선하고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반동적인 견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까지 하라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라리의 비판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